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27년간 칼같이 돈 계산하던 남편. 제가 퇴직 후 친정엄마를 모시러 가겠다 말하자 남편이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가버리면 반신불수인 우리 엄마는 누가 돌보라고. 퇴직 결정서가 담긴 얇은 종이 한 장이 제 손 위에서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30년간 제 삶의 배경음악이었던 공장의 기계 소리가 오늘따라 아득하게만 들려왔습니다. 젊은 동료들이 제 주위로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여행 계획과 편안한 노후, 그리고 손주들을 돌보는 행복한 나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미소로 화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체 모를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퇴직은 평온한 항구에 도착하는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공장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온전히 그 차가운 집에서 남편 박민준이라는 사람과 반평생 내 삶을 깨참했던 지긋지긋한 돈 규칙과 매일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제 나이 올해 55, 세련된 도시의 동년배, 여성들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공장, 기름, 그리고 이름 없는 집안일로 거칠어진 두 손. 저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저는 제가 번 돈 한 푼 한 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는 제 성실함이 단란한 가정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가 매일 짜던 옷감의 실처럼 반듯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저녁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힘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늘따라 집으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멀게 느껴질까요? 저희 부부의 집은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2층짜리 번듯한 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철제 대문을 지날 때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날씨 때문이 아닌 사람에게서 오는 냉기였죠. 집에 들어서자마 알자 남편 박민준 씨가 거실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쓴 채 한 손에는 볼펜을, 앞에는 두꺼운 검은색 가계부와 계산기를 놓고 있었습니다. 지난 27년간 저를 괴롭혀온 익숙한 풍경이었죠. 올해 57인 남편은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그는 머릿속에서 늘 숫자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가 저를 쳐다보며 안경을 코끝으로 살짝 내렸습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왔어. 오늘 평소보다 15분 늦었네. 마침 이번 달 전기세랑 수도세 계산 끝냈어. 날이 더워서 전기세가 지난달보다 12%나 올랐어. 선풍기랑 전등 좀 아껴 쓰도록 해. 저는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새도 없이 딱딱한 숫자들을 들어야 했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요즘 손님들 옷 수선하느라 밤늦게까지 불을 켜놔서 그런가 봐요. 초과된 부분은 제가 낼게요. 남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검은 가계부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래, 그렇게 정확한 게 좋아. 고지서 반으로 나눴으니 당신 몫은 7만 5천 원이야. 지금 줄래? 아니면 월말에 정산할까? 지금 줄게요.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정확히 세어 건넸습니다. 남편은 돈을 받아 2번이나 꼼꼼히 세어보고 불빛에 비쳐 찢어지거나 가짜 돈은 아닌지 확인한 후에야 자물쇠 달린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행동, 그 눈빛은 27년간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부라기보다 한 지붕 아래 각자 생활비를 내고 사는 하숙생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퇴직 결정서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준 씨, 할 말이 있어요. 오늘부로 정식 퇴직했어요. 다음 달부터는 월급 없이 퇴직연금만 받게 될 거예요. 남편은 서류를 쓱 훑어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당신 연금 한 달에 60만 원 좀 넘겠네. 많진 않아도 죽이라도 끓여 먹고 당신 몫에 생활비는 충분히 낼 수 있겠군. 근데 퇴직하면 시간 많아지니까 집안일은 당신이 더 많이 해야 할 거야. 퇴직했다고 놀 생각은 마. 돈 문제는 예전처럼 정확하게 하는 거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랫동안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된 제 마음이 어떤지 묻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위로나 격려는커녕 오직 계산과 책임 분담뿐이었죠. 저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부엌 식탁 위에는 밥상보로 덮인 차가운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몫은 이미 먹었을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알아서 챙겨 먹는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으니까요. 제가 늦게 오면 제 밥은 제가 알아서 챙겨야 했습니다. 식은 국과 밥을 데워 입에 넣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쓰디쓴 모래알 같았습니다.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 78이신 저희 엄마. 여기서 100km 넘게 떨어진 시골집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고 계십니다. 기력은 점점 쇠하고 끓은 날이면 관절염으로 고통스러워 하셨죠. 평생 저 하나 잘 키우겠다고 고생만 하신 엄마인데 정작 저는 제 가정을 꾸린 후 단 하루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가끔 찾아뵈어도 손에 몇 푼 쥐어드리고는 팍팍한 도시의 삶과 남편의 감시 속으로 서둘러 돌아와야 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 엄마를 모시고 싶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습니다. 저는 남편 모르게 비상금을 모아왔습니다.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시골에서 엄마를 모시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이 집을 남편의 검은 가계부 속 무미건조한 숫자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 사회의 편견, 그리고 이 지독하게 이기적인 남편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7년간 한 이불을 덮고 살았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평행선처럼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토록 오래 이 삶에 머물게 했을까? 아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나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었을까? 눈을 감자 주름 가득한 엄마의 인자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계셔. 그 생각이 한밤중 제 차가운 영혼을 데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결심을 말하는 순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을 압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온기 없는 결혼 생활 27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제가 어쩌다 이런 비극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해하시려면 모든 것의 시작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시절 저는 순박하고 수줍음 많은 시골 처녀였지만 성실하고 착하다는 칭찬을 듣곤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늘 제게 몸가짐을 바로하고 앞뒤를 가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보탬이 되고자 서울로 올라와 방직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28. 시골에서는 노처녀 소리를 들을 나이였죠. 부모님은 제가 집에 갈 때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안달하셨습니다. 저 또한 짝을 찾고 싶었지만 여직원들만 가득한 공장 환경에 낯을 가리는 성격 탓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에게 민준 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자네보다 2살 많고
서울 토박이의 집안도 장사를 해서 먹고 살만해. 사업하는 사람이라 성격도 진중하고 술, 담배, 도박 아무것도 안 해.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거야. 처음 만난 민준 씨는 단정하고 말투가 명료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엄격하고 웃음이 없는 편이었지만요. 그는 미사여구 대신 제 직업, 수입, 가정 환경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 월급이 얼마나 돼요? 시골에 돈은 많이 붙여드리고요.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살림할 생각이에요. 당시 순진했던 저는 이 남자가 참 솔직하고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 일하면서 남편과 함께 돈을 벌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불같은 사랑이 아닌 양가의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계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종 조건 맞선이라 불렀죠. 그는 현명한 아내와 며느리가 필요했고 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결혼식은 민준 씨의 뜻에 따라 6개월 만에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는 말했죠. 뭐하러 돈 아깝게 거칠애를 해? 중요한 건 마음이지. 그 돈 아껴서 사업 자금에 보태는 게 낫지. 남들 먹여 살리는 데 쓸 순 없잖아.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사치하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따뜻한 결혼식이면 충분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청첩장을 준비하면서부터 남편의 본 모습을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객 명단을 보며 한 사람, 한 사람 손익을 계산했습니다. 저 윗집 김씨 아저씨는 예전에 우리 형 결혼식 때 5만 원 냈으니까 이번에 초대하면 최소 그만큼은 내겠지. 근데 저 박씨 아주머니는 인색해서 꼭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밥만 먹고 가. 초대하면 무조건 손해야. 이름 지워. 저는 하객 명단에서 이름을 지우는 글을 보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의 눈에 결혼식은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수익을 내야 하는 비즈니스였던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래도 결혼식은 평생 한 번인데 이웃들 오셔서 축하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너무 계산하면 남들이 흉봐요. 민준 씨는 저를 쏘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요즘 같은 세상에 계산 안 하고 살면 굶어 죽기 딱 좋아. 당신은 며느리 역할이나 잘할 생각해.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돈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고 그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결혼하면 제 사랑으로 그의 무뚝뚝함을 녹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의 계산적인 성격은 직업병이 아니라 뼛속까지 깊이 박힌 천성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평범한 웨딩드레스 가게에서 빌린 드레스를 입고 소박한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몇 년 전에 맞춰두었던 낡은 회색 양복을 입었죠. 우리는 조상님 위패 앞에서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교환할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감격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금값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예상보다 비싼 반지를 사게 된 것을 아까워하며 떨었던 것이라고. 신혼 첫날 밤, 하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는 침대에 앉아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달콤한 말과 부드러운 손길을 꿈꿨죠. 하지만 방에 들어온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와인잔이 아니라 가계부와 축의금 봉투가 가득 담긴 상자였습니다. 그는 침대 위로 봉투들을 쏟아내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봉투 좀 같이 뜯어. 누가 얼마 냈는지 꼼꼼하게 기록해놔야
나중에 우리가 그대로 갚지. 당신 쪽 손님 돈은 당신이 갖고 우리 쪽은 내가 가질게. 식대는 총수입에서 빼고 남는 건 반으로 나누자. 저는 망연자실한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신혼 첫날 밤이 재산 결산의 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왜 돈을 나눠요? 우리 이제 부부잖아요. 민준 씨는 마치 외계인을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부 사이일수록 돈은 확실해야 해. 나중에 돈 문제로 싸우는 것보다 지금 확실히 하는 게 나아. 내 삶의 원칙은 경제적 독립이야. 당신도 일하고 나도 일하잖아.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하고 공동 생활비는 같이 내는 거야. 그게 제일 공평해. 그의 공평하다는 말은 제 모든 꿈과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한쪽 구석에 웅크려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옆에서 남편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돈 세는 소리만 낼 뿐이었죠. 그것은 앞으로 27년간 이어질 제 차가운 결혼 생활의 서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어나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그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 앞으로 우리 집 생활 규칙을 좀 정해야겠어.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미리 준비한 듯 빼곡하게 글씨가 적힌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 지출 규칙 초안이야. 내가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 첫째, 식비는 무조건 반반이야. 내가 먹는 만큼 당신도 먹으니까 공평하게 나누는 거지. 전기세, 수도세도 마찬가지고. 지금 집에는 우리 둘하고 어머니 이렇게 셋이 살지만 어머니 식사는 동생이 일부 책임지고 나머지는 내가 부담하니까 당신은 신경 쓸 필요 없어. 당신은 당신 몫이랑 공동 생활비 절반만 내면 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한 집에 사는 시어머니 식사 문제까지 저렇게 선을 긋다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남보다 더 심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제가 버는 돈도 다 이 집을 위해 쓰는 건데 차라리 당신이 다 관리하세요. 그게 더 마음 편하겠어요. 남편은 단호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여자들은 감정적으로 돈을 써서 문제야. 당신한테 돈 맡기면 집안 거덜나. 그렇다고 내가 당신 돈을 관리하면 당신은 내가 독재자라고 하겠지. 제일 좋은 건 각자 관리하는 거야. 당신이 번 돈으로 뭘 사든 친정에 돈을 보내든 난 상관 안 할게. 대신 내 돈도 내가 알아서 쓸 테니 당신도 묻지 마. 월말에 공동지출 내역서 주면 당신이 절반을 나한테 주면 되는 거야. 친정에 돈을 보내든 상관 안 한다는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남편 눈치 안 보고 엄마께 용돈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원래 부딪히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그의 논리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요. 하지만 제 월급이 당신보다 훨씬 적으니까 집안에 큰돈 들어갈 일은 당신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해요.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상황 봐서. 정말 필요한 공동의 일이라면 고려해보지. 하지만 기본 원칙은 공평이야. 그렇게 더치페이라는 이름의 냉정한 규칙이 저희 집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타협이 저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고 제 집에서 저를 하숙생으로 만들어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시장에서 나물 한 단, 생선 한 마리를 사도 작은 수첩에 꼼꼼히 기록해야 했습니다. 돼지고기 한 근을 사면 저녁에 둘이 얼마나 먹을지 계산해서 남편에게 보고해야 했죠. 한 번은 맛있는 포도를 사와서 후식으로 먹었습니다. 남편은 맛있다고
칭찬하더니 물었습니다. 이 포도 얼마야? 이 포도 얼마야? 네, 5,000원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공동생활비 장부에 적어둘게. 월말에 정산하면 각자 2,500원이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작 포도 한 송이까지 계산하다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에이, 이건 그냥 제가 사는 거예요. 얼마 하지도 않는데 뭘 계산까지 해요. 그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안 돼. 원칙은 원칙이야. 오늘 당신이 포도를 사면 내일은 내가 다른 걸 사야 하잖아. 복잡해. 그냥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속 편해. 저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공평함은 문명화된 합리가 아니라 이기심을 포장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손해보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아내일지라도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그런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장부를 쓰고 영수증을 챙기고 제 지갑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월말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사랑, 낭만, 나눔 같은 감정들은 그 숫자들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마치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제 의무를 다하고 돈을 정확히 내고 더 이상 따뜻한 가정을 꿈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혹독한 재정 규칙 아래 지루할 정도로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하기 전 남편은 집안의 전기 코드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김지연 씨, 어제 목욕하고 보일러 안 껐지? 밤 10시까지 불이 켜져 있던데. 쓸데없이 전기 낭비했잖아. 저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 깜빡했나 봐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다음은 무슨 다음? 이번 달 전기세 많이 나오면 차액은 당신이네. 내가 오늘 아침 계량기 숫자 다 기록해 놨으니까. 그는 벽에 붙여놓은 전기 계량기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날짜별 수치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물 한 방울, 전기 하나 마음 편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껴야 남편의 잔소리와 벌금을 피할 수 있었죠. 한 번은 시장에서 일주일치 장을 봤습니다. 계산할 때 상인 아주머니가 잔돈이 없다며 500원을 덜 주셨습니다. 저는 500원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집에 와서 남편과 장부를 맞추는데 그가 500원이 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부에는 2만 원 썼다고 되어 있는데 왜 잔돈이 이것밖에 안 남아? 500원 어디 갔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잔돈이 없다고 해서 그냥 드렸어요. 고작 500원인데요. 뭘? 남편은 쾅 소리가 나게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당신 아주 후하네. 500원도 피땀 흘려 번 돈이야. 그걸 그렇게 쉽게 줘. 한 번이 500원이지 10번이면 5,000원이야. 돈 귀한 줄 모르면 부자 될 생각은 말아야지. 이 돈은 공동 경비로 인정 못해. 당신 돈으로 메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감정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를 꺼내 그에게 던지듯 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여기요. 이거 받고 마음 편해지세요. 남편은 태연하게 돈을 받아 지갑에서 500원을 꺼내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1,000원은 필요 없어. 난 내 몫만 받으면 돼. 공평한 건 공평한 거니까. 27년간 그의 아내로 살면서 저는 남편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명절, 생일, 결혼기념일에도 그는 무심했습니다. 한 번은 옆집 남편이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인데 나한테 뭐 해줄 거 없어요? TV를 보던 남편이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선물은 뭐 하러 해? 다 쓸데없는 짓이야.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당신 돈으로 사. 내 돈이나 당신 돈이나 그게 그거지. 내가 꽃 사와 봐야 3일이면 시들어서 버릴 텐데 낭비잖아. 오늘 저녁 밥값은 내가 내줄게. 그걸로 선물 퉁치자. 그날 저녁 남편은 제가 직접 차린 소박한 저녁 식사를 사주었습니다. 제 몫의 밥값은 약 2,000원 정도였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기분 좋게 옷이나 신발을 사주는 날이면 어김없이 다음 달 생활비 장부에는 아내 선물 항목이 추가되고 그 금액만큼 그의 생활비 분담액에서 차감되었습니다. 결국 공동생활비로 제게 선물을 한 셈이니 제 돈 절반을 보태 제 선물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 계산 속에서 살다 보니 감정 또한 무뎌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쁜 옷감을 사다 직접 옷을 만들어 입고 몸이 아플 땐 제 돈으로 영양제를 사 먹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까다로운 룸메이트라고 생각하며 집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남편의 이기심과 계산적인 면모는 더욱 잔인하게 드러났고 아이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혼 1년 후 저는 첫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에 대한 생각에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존재가 남편의 메마른 마음에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제 배에 귀를 대고 태동을 느끼고 함께 작은 아기 옷을 사러 다니는 모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뺨을 때리는 차가운 물벼락과 같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남편의 첫 반응은 환한 미소가 아니라 깊은 고민에 빠진 찌푸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검은 가계부를 꺼내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돈 들어갈 곳이 많아지겠군. 병원비, 임산부 영양제, 출산 비용, 나중엔 기저귀랑 분유값까지. 앞으로 지출 계획 잘 세워야겠어. 적자 나면 안 되니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 소식에 기뻐하는데 제 남편은 돈 걱정부터 했습니다. 10달 내내 모든 병원비와 약값은 제 돈으로 내거나 공동 장부에 빚으로 기록해 월말에 절반을 갚아야 했습니다. 한 번은 설렁탕이 너무 먹고 싶어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남편은 계산을 하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것 9,000원, 내 것 9,000원, 총만 8,000원이네. 당신이 현금으로 주는 게 편하겠다. 제가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는 극심한 고통으로 기진맥진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곁에 누운 작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침대 옆에 서서 길게 뽑힌 병원비 영수증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왜 이렇게 비싸? 며칠 입원했는데 몇십만 원이 나왔네. 기저귀 값, 온수비, 뭐 하나 공짜가 없어. 보험 처리가 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도 의사에게 주는 성의 표시나 추가 용품 구매에 꽤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이건 내가 일단 냈어. 나중에 정산하자. 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벽 쪽으로 돌아 누워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신성한 순간까지도 그는 돈 계산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절반을 갚아야 할 빚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나날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분유, 기저귀, 옷값은 정확히 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수고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잠에서 깨 아이를 달래고 기저귀를 가는 것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거나 아이가 너무 크게 울면 짜증을 냈습니다. 애 좀 조용히 시켜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나 내일 돈 벌러 가야 한다고. 상처가 극에 달했던 것은 아들이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주말에 저는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남편도 지출을 감시하겠다며 따라 나섰죠. 아들은 3만 원짜리 빨간색 장난감 자동차를 보고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아빠의 손을 잡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 자동차 너무 멋있어요. 사주세요. 친구들은 다 있는데 저만 없어요. 저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이의 장난감은 친척들에게 물려받은 낡은 것들이거나 제가 몰래 쌈짓돈으로 사준 값싼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들의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장난감 가격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3만 원. 이 플라스틱 덩어리가 너무 비싸네. 집에 가서 우유값으로 자동차 만들어 줄게. 돈 아깝게 이런 걸 왜 사? 아들의 얼굴이 울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말했습니다. 여보, 애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하나 사줘요. 설렁탕 2그릇 값밖에 안 되잖아요. 애 기죽이지 말고요. 남편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애 버릇 나빠져. 돈이 땅 파서 나오는 줄 알아? 정 사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사. 아니면 공동생활비 장부에 적고 월말에 당신이 절반 내.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아들에게 자동차를 건네며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들은 자동차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작은 선물이 아빠와 엄마 사이에 또 다른 돈 계산의 빌미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리 없었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잊지 않고 가계부를 꺼내 적었습니다. 아들 장난감, 자동차 30영원, 아내가 지불했으나 불필요한 지출이었음. 다음부터는 주의할 것. 남편의 글씨를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기쁨이 아닌 자본을 철저히 통제해야 하는 투자 프로젝트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계산 속에서 자란 아이의 영혼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고 그 두려움은 아이가 철이 들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니 남편의 공평함이 사실은 극도의 이기심을 위한 포장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늘 공평을 외쳤지만 그 공평함은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그는 아내와 자식에게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무척이나 관대했습니다. 남편은 오래된 오디오나 골동품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스피커와 희귀한 라디오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새 물건을 사올 때마다 저는 속이 상해 물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걸 살 돈이 어디서 나요?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난 공동생활비는 꼬박꼬박 냈잖아. 남는 돈으로 내 취미생활 즐기는 건데 당신이 간섭할 권리 없어. 반면 제 외투는 5년 넘게 입어 소매 끝이 다 닳았지만 바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 신발은 밑창이 닳아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스며들어 발이 시려웠지만 본드로 붙여가며 신을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세탁기가 고장나서 남편에게 고치거나 새로 사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고치는데 돈 많이 들어. 그냥 당신이 손빨래해. 옷도 더 깨끗해지고 전기세랑 수도세도 아끼고 운동도 되고 좋잖아. 결국 저는 한겨울에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온 가족의 두꺼운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이 밖에 나갈 때 입는 비싼 옷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갈라지고 피가 맺힌 제 손을 내려다보고 따뜻한 방 안에서 수백만 원짜리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 남편을 볼 때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갑과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을 뿐이죠. 그의 이기심은 아들이 대학에 갔을 때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학비와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학비가 너무 비싸요. 제 월급으로는 생활비 대기도 벅차니 당신이 수입이 더 좋으니까 학비랑 기숙사비는 좀 내줘요.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말 한 번 잘하네. 아들은 공동의 자식인데 책임도 같이 져야지.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 원이면 각자 500만 원씩 내는 거야. 생활비도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면 각자 25만 원씩. 난 전액 지원해 줄 생각 없어. 이제 다 컸으니 돈의 가치를 알아야지. 부족하면 자기가 직접 아르바이트해서 채우라고 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봉의 공장 월급에서 생활비를 내고 나면 아들에게 보내줄 큰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제가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알아요. 같이 부담해야죠. 하지만 제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당신은 아빠고 저보다 형편이 나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아들이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느라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거예요? 남편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인생 공부야. 나도 어릴 때부터 혼자 힘으로 일어서서 이만큼 이룬 거야. 월급 적다는 핑계로 책임 회피하지 마.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든 부업을 하든 당신이 알아서 해. 나한테 기댈 생각하지 마. 그의 말 때문에 저는 죽기 살기로 일해야 했습니다. 공장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밤새도록 부업을 했습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지 못하면 아들이 학업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여전히 값비싼 취미 생활을 즐기며 아내가 매일 밤 기력을 소진하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아들도 철이 들어 과외부터 카페 서빙까지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느라 야위어가는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집에 와서 제 손에 50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걸로 보약이라도 지어 드세요.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괜찮으니까 이제 돈 보내지 마세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 아들은 생각보다 일찍 어른이 되었지만 그 성숙함은 아빠의 무관심을 대가로 치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집에 와도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첫 마디는 항상 이것이었죠. 이번 달에 돈 얼마나 썼어? 장부에 다 기록했지? 부모님이 번 돈 함부로 쓰지 마. 아들은 한숨을 삼키며 예의 바르게 하지만 거리감을 두고 대답했습니다. 부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고 저는 남편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집안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낡은 재봉틀 앞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밤의 정적을 깨는 재봉틀 소리가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 걸까? 아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놓아버릴 용기가 없는 내 비겁함 때문일까? 제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허리 통증과 두통이 저를 괴롭혔죠. 한 번은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려 꼼짝없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퇴근한 남편은 제게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방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아파? 저녁밥 할 수 있겠어? 못하겠으면 난 나가서 국밥이라도 사 먹고 올게.
당신은 알아서 챙겨 먹어. 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요. 들어오는 길에 죽이라도 한 그릇 사다 줄 수 있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사다 줄게. 근데 죽값은 당신이 내야 해. 난 그냥 사다만 주는 거니까. 잠시 후 그는 죽 한 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죽값 8,000원. 돈 줘.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머리맡에 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주었습니다. 죽을 손에 들었지만 한 숟가락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뜨거웠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플 때조차 돈 계산을 잊지 않는 남편. 그날 밤 열이 좀 내린 후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저는 너무 지쳐요. 돈도 중요하지만 부부간의 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당신이 계속 이렇게 계산적으로 굴면 나중에 늙고 병들었을 때 누가 당신 곁에 있겠어요? 당신 돈이 스스로 일어나서 죽을 끓여주고 약을 먹여줄 수 있을까요? 남편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비웃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나는 연금도 많고 모아둔 돈도 있고 비싼 실비보험도 들어놨어. 늙어서 아프면 최고급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면 돼. 당신이나 자식들한테 신세질 생각 없어. 요즘 세상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알아? 당신 몸이나 잘 챙겨. 정인이 뭐니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그의 말은 제 마음속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버렸습니다. 그는 돈의 힘을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관심과 정성 어린 보살핌까지 살 수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좋아요. 당신 말대로 어디 한번 봅시다. 진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의 그 돈다발이 당신의 외로움을 구해줄 수 있는지. 그날 저의 경고는 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각자 인생이라는 철학을 고수하며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그리고 인과응보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계산적인 태도가 은근한 고통이었다면 시어머니의 혹독함은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세고 남존여비 사상이 투철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처음 며느리로 들어온 날부터 제 출신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지 않으셨죠. 밥상머리에서 늘 비꼬듯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서울에서 장사하던 근본 있는 집안이야. 우리 아들이 하도 순에 빠져서 시골 여자를 데려왔지. 안 그랬으면 서울 여자들이 줄을 섰어. 시집 잘 왔으면 분수껏 행동해야지. 저는 제 처지를 알기에 늘 인내하며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려 애썼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한 후에야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쉴 틈도 없이 장을 보고 저녁을 차렸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칭찬이나 따뜻한 눈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나물을 어떻게 삶았기에 이렇게 물러터졌어. 돼지죽도 이것보단 낫겠다. 고기 조림은 또 왜 이렇게 짜. 온 가족 고혈압으로 죽일 셈이야. 빨래는 제대로 털지도 않고 널어서 구깃구깃하잖아.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하는 일마다 촌스럽고 서툴러. 시어머니는 특히 제가 아들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장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남편이 집에 새 물건이라도 사오는 날이면 아들 칭찬을 늘어놓다가 저를 향해 비웃음을 날리셨죠. 남자는 이래야 집안의 기둥이지. 누구처럼 공장에서 푼 돈 벌어 남편한테 빌부터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저는 억울했지만 감히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일하고
생활비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민준 씨한테 빌부터 사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셨습니다. 어쭈, 이제 시어미한테 말대꾸까지 해. 네가 내는 그 푼돈으로 어딜 생색을 내. 이 좋은 집에서 이 좋은 가구 쓰면서 사는 게 다 누구 덕인데 월세 안 내고 사는 것만으로도 네 복인 줄 알아. 시어머니는 항상 막내딸, 즉 시누이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시누이는 부잣집으로 시집 갔지만 철이 없고 친정에 와서 손 벌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시누이가 오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제게 진수성찬을 차리라고 시키셨습니다. 장 보는 돈은 당연히 제가 내거나 부부 공동생활비로 처리해야 했죠. 동생이 오랜만에 왔는데 네가 새언니로서 좀 넉넉하게 굴어야지. 쪼잔하게 굴어서 시댁 망신시키지 말고. 한 번은 시누이가 집에 왔을 때 제가 거실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흙 묻은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와 말했습니다. 새언니, 바닥 좀 깨끗하게 닦아요. 우리 집은 가사도우미가 바닥에서 광이 나게 닦는데 여기는 먼지가 좀 있어서 영 찝찝하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복이 많아서 재벌 남편 만나 공주처럼 대접받고 살지. 누구처럼 팔자 사나운 우리 아들이랑은 다르지. 시어머니는 말을 하다 말고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저는 그 경멸을 수년간 묵묵히 견뎠습니다. 양심에 떳떳하게 살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저를 무시하고 짓밟던 바로 그 사람들이 훗날 제 인생에 가장 큰 파도를 일으키고 저를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파도는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바로 그 시누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숨막히는 일상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누이가 넋이 나간 모습으로 집에 뛰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화려하고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는 시어머니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하난 그리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을 에워싸고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빼앗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시누이는 엄마와 오빠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누이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오빠, 나 좀 살려줘. 당장 2천만 원이 없으면 남편이 죽을지도 몰라. 오빠 사업하면서 모아둔 돈 있잖아. 제발 좀 도와줘. 남편은 미간을 찌푸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성격을 잘 알았기에 특히 큰돈 앞에서는 그가 얼마나 신중해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침묵하자 시어머니는 칼날 같은 눈빛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예, 지연아, 너 비상금으로 모아둔 적금 있지? 그거 깨서 동생 좀 빌려줘라.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가족끼리 도와야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2천만 원은 제가 수년간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밤낮으로 일해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늙고 병들었을 때 저를 지켜줄 유일한 비상금이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 돈을 시누이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저를 무시했던 그녀에게는 더더욱요.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 돈은 제 노후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이에요. 시누이네 사정은 안타깝지만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오빠가 저보다 형편이 훨씬 나은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 내 동서가 죽게 생겼는데 돈이 더 중요해. 그 돈 꽁꽁 싸매서 뭐 하려고. 친정에 다 갖다 바치려고.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내 돈도 우리 집 돈이야.
돈 안 내놓으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그리고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넌 뭐하고 있어? 네 마누라가 시어미한테 대들고 네 동생이 죽게 생겼다는데 남일 보듯 하잖아. 당장 네 마누라 버릇 좀 고쳐놔. 그제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저를 더욱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지연아, 동생 좀 도와주자. 2천만 원이 당신한테는 큰 돈이겠지만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 내 돈은 지금 사업에 다 묶여 있어서 당장 빼기가 힘들어. 일단 빌려주면 나중에 갚을 거야. 떼어먹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걱정해.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를 둘러보았습니다. 굶주린 늑대들에게 포위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마지막 남은 돈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금고에 금괴와 수억 원의 예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떼일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 그 위험을 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하고 빚도 각자 갚는 것. 이게 바로 민준 씨가 지난 27년간 저에게 가르쳐준 삶의 원칙입니다. 이제 와서 그 원칙을 깨고 저를 이용하시겠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이 2천만 원은 제 목숨과도 같은 돈입니다. 누구든 이 돈에 손대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말을 마친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욕설과 시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남편의 한숨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에서 완벽한 적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살벌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방네 제가 인색하고 동서가 어려운데도 모른 척하는 악독한 며느리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제가 몰래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고 시어머니를 굶기고 남편에게 대든다는 거짓말까지 지어냈습니다. 제가 시장에 갈 때마다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얼굴은 순하게 생겨서 독하네. 돈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다니. 저런 며느리 들여서 참복도 많다. Isaac Staber. Isaac Staber. 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지만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소용없을 테니까요. 저는 그저 묵묵히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고 외부 세계로부터 저를 격리시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의 시선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족들의 냉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말도 섞지 않았고 식사 시간이 되면 남편에게 밥상을 자기 방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식탁에 홀로 앉아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X 통장에 돈이 썩어 넘치는데 뭐하러 밥을 먹여줘. 지 돈으로 알아서 사 먹으라고 해. 저런 은혜도 모르는 것은 굶겨야 돼. 제 남편 박민준 씨도 어머니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죠. 당신 비상금 있잖아. 그걸로 일단 써. 엄마가 화 많이 났으니까 더는 자극하지 마. 동생 일은 당신이 잘못 처신해서 내가 체면만 구겼어. 저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잘못 처신했다고요? 당신은 친오빠면서 왜 안 도와줬어요? 그 무거운 짐을 왜 아내한테 떠넘겨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순간 남편은 제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27년 결혼 생활 중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어디서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 돈은 투자해서 불려야 하는 돈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데 쓸 돈이 아니라고. 넌 아내니까 시댁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지. 그것도 못하겠으면 나도 더는 너한테 정 없어. 그 따귀 한 대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낯설고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는 인색할 뿐만 아니라 위선자였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희생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는 남자였죠. 그날 이후 우리는 한 집 안에서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따로 밥을 먹고 따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그들 부자를 위해 밥을 짓거나 빨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저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집안은 죽은 결혼 생활을 묻은 무덤처럼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거나 아니면 떠날 용기가 생길 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저를 시험했습니다. 2년 전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이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빨리 와봐. 엄마가 이상해. 저는 황급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입이 돌아가고 눈은 뒤집힌 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쪽 팔다리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뇌졸중 증상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무리 미워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생사의 기로 앞에서 제 양심은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119에 전화해요. 어머님 쓰러지셨어요. 늦으면 안 돼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허둥지둥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3일간의 사투 끝에 위기는 넘겼지만 오른쪽 반신마비와 언어 장애라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24시간 내내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고 물리치료와 영양 공급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손에 쥔 남편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가 어머니의 건강보다 앞으로 들어갈 돈과 자신의 뒤바뀔 일상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신불수라니. 그럼 이제 누가 돌봐? 약값이며 기저귀 값은 또 어디서 나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불호령을 내리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운 집에서 다른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딸, 신우이는 병문 안을 와서 몇 마디 울먹이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언니, 나는 빚 갚느라 정신이 없어서 엄마 돌볼 시간이 없어. 모든 건 오빠랑 언니한테 맡길게. 언니가 손재주도 좋고 꼼꼼하니까 엄마 돌보는 건 언니가 제일 잘할 거야. 저는 그녀의 얼굴에 대고 비웃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땐 그렇게 아첨하더니 아파서 누우니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니.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저런 이기적인 딸을 애지중지 키운 것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2주 후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둡던 집은 소독약 냄새와 병든 기운으로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
누가 시어머니를 돌볼 것인가? 가족회의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회의에는 시누이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아 저와 남편 단둘만 참석했습니다. 남편은 익숙한 숫자 이야기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간병인 고용 비용을 알아봤는데 요즘 시장 가격이 최소 월 200만 원이래. 식비랑 명절 상여금까지 합치면 1년에 3천만 원 가까이 들어. 너무 비싸. 어머니 연금은 월 50만 원밖에 안 돼서 반도 감당이 안 돼. 저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은 어때요? 직접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돌봐. 난 남자라 서툴고 돈도 벌어야지. 환자 돌보고 씻기고 하는 건 여자 일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치를 살피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생각은 이래. 당신이 좀 고생해줘. 회사는 계속 다니되.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와서 어머니 식사 좀 챙겨주고 저녁이랑 밤에는 어머니 방에서 같이 자면서 돌봐주는 거야. 어머니 식비는 내가 댈 테니 당신의 수고는 며느리로서 효도하는 셈 치자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제 노동력을 이용해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셈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공장에서 일하고 동시에 마비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 한번 쉽게 하네요. 환자 돌보는 게 장난인 줄 알아요? 욕창 안 생기게 계속 몸도 돌려줘야 하고 기저귀 갈고 죽도 한 숟가락씩 떠먹여야 해요. 제가 어떻게 혼자 다 해요. 간병인 쓸 돈이 아까우면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고 돌보든가 아니면 돈 내고 사람을 구해요. 난 당신 제안 못 받아들여요. 남편은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기적으로 굴지 마. 어머니는 우리 공동의 어머니고 당신은 맏며느리니까 책임지는 게 당연하잖아. 난 돈 없다고 했어.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해? 어머니를 굶어 죽게 내버려 둘 거야? 논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러운 오물 속에 방치된 시어머니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 그 짐을 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과 밤간병을 교대로 돕는다는 조건이었지만 그는 항상 핑계를 대고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2년은 저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몸을 닦이고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여 먹인 후에야 허겁지겁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집으로 달려와 식사를 챙기고 다시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녁에는 또다시 씻기고 약을 챙기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제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고 잠 부족으로 눈 밑은 늘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못해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죽이 조금이라도 뜨거우면 얼굴을 찌푸리며 제게 뱉어냈습니다. 기저귀를 조금만 늦게 갈아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성한 손으로 침대를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로 제 봉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 갚아야 할 빚을 갚고 있는 것처럼요. 너무 힘든 밤이면 저는 침대 옆에 주저앉아 잠든 그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해야 하는가?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저녁이면 자기 방문을 닫고 아침까지 내리 잠을 잤고 제가 환자와 씨름하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인간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제가 퇴직을 하고 친정엄마를 모시러 가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폭발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 순간을 위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퇴직 결정서를 받은 오늘, 저는 은행에 들러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3,500만 원. 지난 30년간 뼈 빠지게 일하고
아껴 모은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매달 나올 연금 100만 원까지 합치면 시골에 내려가 엄마를 모시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엄마의 모습이 아픈 상처처럼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올해 78. 눈은 침침해지고 걸음은 느려지셨습니다. 낡은 시골집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엄마. 몇 년 전부터 전화를 걸면 엄마의 목소리는 힘이 없고 떨렸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걱정 말고 너는 내 시댁에나 잘해라.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웃에게서 엄마가 마당에서 넘어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가버리면 우리 엄마는 누가 돌봐? 시골에서는 이웃들이 다 챙겨주잖아. 별거 아니니까 호들갑 떨지 마. 그때 저는 눈물을 삼키며 남아야 했습니다. 저의 무력함과 비겁함 때문에 엄마는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퇴직했고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공장 시간에 얽매일 필요도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에서 헌신적인 며느리 역할을 하는 것에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저는 시장에 들러 엄마가 좋아하시는 과일과 과자를 샀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향에 내려가 낡은 부엌을 고치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닭도 몇 마리 키울 겁니다. 아침에는 엄마와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캔마루에 앉아 바람을 쐬는 삶. 평범하지만 지난 27년간 저에게는 사치였던 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온 것을 보고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고 물을 따라드리고 기저귀도 갈아드렸습니다. 모든 일을 담담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녀를 모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저를 낳아주신 엄마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남편이 좋아하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이 저녁 식사가 고통스러웠던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삶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식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다가올 폭풍에 대비했습니다. 남편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만큼은 그 누구도 제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늘 그랬듯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식사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에서 주식 시황을 확인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밥을 씹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 이번 달 전기세 계산 끝났으니까 잔소리할 필요 없어. 전기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은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래, 당신 오늘 좀 이상하네. 빨리 말해. 나 뉴스 봐야 하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저도 퇴직했고 아이도 다 커서 독립했잖아요. 저 이제 친정에 내려가서 엄마 모시고 살려고요. 엄마 연세가 78이시고 몸도 많이 약해지셨어요. 외동딸인 제가 더 이상 엄마를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쨍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미친 소리를 한 것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후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시골에 내려가서 산다고. 그럼 이 집은, 우리 엄마는 어떡하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 집이니까 당신이 살면 되죠. 그리고 어머님은 당신과 신우이의 어머니잖아요. 두 사람이 책임지고 모셔야죠. 저는 지난 2년간 며느리로서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제 엄마한테 딸로서의 도리를 해야겠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는 지금 침대에 누워있고 동생은 바빠서 올 수도 없어. 나 혼자 뭘 어떻게 돌보라고. 당신은 내 아내잖아. 집안일은 당신 책임이라고. 가고 싶으면 당신 그 낡은 가방 하나 들고 당장 꺼져. 난 돈 있으니까 내일 당장 최고급 간병인 부르면 돼. 당신 같은 시골 여자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책임이요? 지난 27년간 당신이 저한테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저한테 밥값, 전기세 한 푼까지 다 받아내면서 하숙생 취급했잖아요. 이제 와서 공짜로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부부라는 이름으로 저를 묶어두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제 저도 깨달았어요. 남편은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감히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리고 이 좋은 집에 살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 시골 내려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엄마도 늙고 병들었는데 뭘 먹고 살 건데. 걱정 마세요. 저한테는 연금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어요. 풀뿌리를 캐먹고 살더라도 마음 편한 게 낫지. 이런 지옥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저는 당신의 고급 가사도우미가 아니에요. 저도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안을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아마도 평생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이렇게 강하게 반항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저를 값싸고 편리한 기계처럼 여기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계가 파업을 선언하자 그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불안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꼈죠. 그는 전통적인 도덕관념을 무기 삼아 저를 억누르려 했습니다. 김지연 씨, 똑똑히 들어. 여자는 한 번 시집 오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거야. 우리 엄마는 당신 시어머니이기도 해. 며느리가 시부모 봉양하는 건 수천 년 된 도리라고. 당신이 지금 떠나는 건 불효고 우리 가문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마주섰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도리요. 그놈의 도리 좀 그만 얘기해요. 아내한테 밥값, 전기세 10원 단위까지 받아내는 건 어느 나라 도리죠? 아내가 아파도 죽 한 그릇 안 사주고 자식이 원하는 것 하나 안 사주는 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하녀 취급하고 동서가 죽게 생겼는데 나 몰라라 하는 건요. 당신들은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왔으면서 왜 저한테만 정과 의리를 강요하는 거죠? 정이라는 건 쌍방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당신, 지금 옛날 얘기 다 끄집어내는 거야? 내가 돈 계산을 철저히 한 건 다 이 집을 위해서였어. 낭비 안 하고 모아서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한 거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겠죠. 당신 금고에 금이 몇 개고 통장에 돈이 얼마인지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수백만 원짜리 오디오는 사면서 아내는 낡은 옷 입고 다니게 하고 아들은 학비 벌려고 아르바이트하게 만든 게 가족을 위한 거였어요. 그건 이기심이에요. 인도
아니었으린도 제 말은 그의 자존심에 소금을 뿌린 격이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당신이 날 판단할 자격 없어. 이 집 주인은 나야. 당신은 어디도 못 가. 이 문 밖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걱정 마세요. 떠나기로 한 이상 돌아올 생각 없으니까요. 이 집도 당신 재산도 다 필요 없어요. 다 돌려줄게요. 당신은 그 돈다발 끌어안고 한번 살아보세요. 당신이 아플 때 그 돈이 당신 다리를 주물러 주는지. 바로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저희가 다투는 소리에 잠이 깬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방 쪽을 쳐다보더니 제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돈 문제는 다시 얘기하자. 생활비 더 올려줄게. 시간제, 도우미도 구해줄 테니까. 제발 가지 마. 엄마가 아프시잖아. 당신이 어떻게 저렇게 누워 계신 분을 버리고 갈 수 있어. 저는 그의 속셈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늙은 어머니의 대소변을 치우는 것이, 밤잠을 설치는 것이, 자신의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는 마치 물건값을 흥정하듯 저와 거래하려 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민준 씨,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정이 다 말라버렸다는 게 문제죠. 더 이상 당신을 위해 노력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어머님은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시누이를 부르든 사람을 구하든 돈 많으시잖아요. 어머니 모시는데 몇 푼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더는 못하겠어요. 부디 몸조리 잘하세요. 저는 제 엄마한테 가봐야겠어요. 제 엄마도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녀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툴고 이기적인 아들과 단둘이 남겨지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타인에게 베푸는 동정은 제 자신과 제 엄마에게 저지르는 잔인한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은 머리를 감싸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 위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결혼 초에 샀던 가방이었습니다. 언젠가 부부가 함께 여행 갈 날을 꿈꾸며 샀지만 27년간 단 한 번도 제 용도로 쓰이지 못했죠. 이제 그 가방은 제가 그의 인생에서 떠나는 마지막 짐을 담는 용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낡은 옷 몇 벌과 가장 소중한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사준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가 제게 사준 값비싼 물건도 없었지만요. 남편은 방문에 기댄 채 제가 짐 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나이에 이혼하면 남들 보기 창피하잖아. 당신 분명 후회할 거야. 저는 손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후회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더 일찍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릴 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날 기억나요? 비바람 치는 밤에 제가 당신한테 빨리 와달라고 전화했죠. 당신은 친구랑 장기 둬야 한다고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저는 혼자 애를 업고 뛰어다니며 수속을 밟았어요. 월급날 전이라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서 병원 앞 가게 아주머니한테 돈을 빌려야 했죠. 당신이 병원에 와서 처음 한 말이 뭐였는지 알아요? 애는 괜찮아. 가 아니라 돈 얼마나 들었어? 왜 보험 처리 안 해서 돈 많이 나오게 해? 였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픈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 부러졌을 때 기억나요? 한 달 동안 집에 누워 있었지만 당신은 제게 밥 한 끼 차려준 적 없었어요. 도시락 사와서 던져주고는 장부에 적었죠. 도시락 값 31X8 심지어 도시락 사러 다닌 기름값까지 계산했더군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남편이랑 사는 건지, 빚쟁이랑 사는 건지. 남편은 뒷걸음질 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꺼낸 과거의 이야기들은 그의 양심을 찌르는 화살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잖아. 당신은 잊었겠죠. 아니, 잊은 척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다 기억해요. 당신이 그 검은 가계부에 적었던 모든 숫자, 모든 세부 사항을요. 그건 가계부가 아니라 당신의 잔인함을 기록한 장부였어요. 당신은 이 결혼을 냉혹한 거래로 만들었고 그 거래에서 저는 항상 손해만 봤어요. 청춘, 감정, 믿음까지 전부 잃었죠.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검은 가계부를 가리켰습니다. 그 가계부나 끌어안고 사세요. 그게 당신의 진짜 아내고 평생의 동반자니까요. 저는 그냥 당신 인생을 스쳐 지나간 타인일 뿐이었어요. 이제 계약 기간도 끝났으니 저 떠날게요. 우리 셈은 확실히 하죠. 제 마지막 말은 남편에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신봉해온 공평함이 결국 자신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는 돈 계산에서는 항상 이겼지만 인생 계산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에 지퍼를 올렸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청춘을 묻었던 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고개를 든 채 거실로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여행 가방 바퀴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마치 이 결혼의 끝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나무 인형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제 낡은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순간까지도 그는 27년간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정말로 떠나리라고는 믿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시어머니 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독약 냄새가 퀴퀴한 먼지 냄새와 섞여 부패와 종말의 기운을 풍겼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제 하늘이었고 제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그저 측은할 뿐이었습니다. 저 갈게요. 집 열쇠는 식탁 위에 뒀어요. 이번 달 생활비도 오늘까지 날짜 계산해서 다 냈으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련한 사업가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실패한 중년 남성의 고독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거대한 자존심이 애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협상하고 싶었지만 이제 돈은 가장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정말 가는 거야. 27년간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마침내 그가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정이요. 아직도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용기가 있으세요. 당신의 정은 그 검은 가계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분명히 말해두죠. 우리의 정은 당신이 제가 아플 때 죗값을 계산하던 그날 죽었고
아들에게 장난감 하나 사주기 아까워하던 그날 죽었고, 당신 동생 빚 갚으라고 제 노후 자금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던 그날 완전히 사라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지난 27년간 직접 써내려온 잔인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 게임에서는 승리했지만 행복 게임에서는 빈털터리가 된 패배자였죠. 그럼 우리 엄마는 누가 돌봐? 나 혼자서는 도저히. 그는 화제를 돌려 제 동정심에 호소하려 했습니다. 그건 당신 일이죠. 돈 많으시잖아요. 간병인 고용해서 돌보세요. 아니면 그 효심 깊은 따님, 시누이를 부르시든가요. 친딸인데 엄마를 외면하진 않겠죠. 저는 비꼬듯 대답했습니다. 시누이 이야기에 남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떠나면 늙은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모든 부담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고,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저는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저녁 8시. 이 비극적인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럼 잘 있어요. 돈 세다가 건강해지지 말고 몸조리나 잘해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절박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뒤늦은 사과는 이미 식어버린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제 등 뒤에는 후회와 고독 속에 잠긴 한 남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제 머리와 어깨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서는 자유와 희망이라는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따라 대문까지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제 가방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습니다. 지연아, 제발, 가지마.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내가 당신한테 월급 줄게. 집에서 엄마 돌봐주면 월 200만 원, 아니 300만 원 줄게. 어디 가서 이렇게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일 구해. 제발 가지마. 이 집은 당신 없으면 안 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요. 당신이 변하겠다고요? 사람 본성은 하루아침에 안 변해요. 당신이 나한테 돈을 맡기면 또 10원 한 장까지 감시할 거고, 내가 돈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겠죠. 도우미를 구하면 돈 아깝다고 불평하다가 결국 내보내고 저한테 그 일을 떠넘길 거고요. 제가 당신 성격을 모를 것 같아요? 아니야. 이번엔 진짜 약속할게. 맹세해. 남편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맹세하지 마세요. 당신에 대한 제 믿음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났어요. 그 약속은 만약 당신을 견뎌줄 다른 여자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한테나 하세요.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손을 내렸습니다. 그는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그는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이렇게 돌처럼 차가워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제 그 어떤 것으로도 제 결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럼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내가 좀 도와줄까?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뒤늦은 관심인지 아니면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인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고맙지만 필요 없어요. 저에게는 두 손과 머리가 있으니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더 이상 당신 돈과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냥 조용히 끝내요. 이혼 서류는 곧 법원을 통해 보낼 테니 도장만 찍어주세요. 이혼이라는 단어에 남편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에게 이혼은 실패의 상징이자 완벽한 이력에 남는 오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저를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정 그렇게 원한다면 더는 안 막을게. 하지만 이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야. 살다가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그래도 우린 27년 부부였잖아. 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예요. 잘 있어요. 저는 가방을 끌고 철제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건조한 소리가 마치 비극으로 가득했던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마지막으로 그 번듯한 2층 집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제 모든 희망과 꿈이 담겨 있던 곳. 하지만 이제 그 집은 슬픈 기억이자 결혼과 사람의 마음에 대한 값비싼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택시 한 대가 다가왔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기사님은 제 가방을 트렁크에 실어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주세요. 저는 차에 올라 편안한 시트에 몸을 기댔습니다. 차는 조용한 골목과 차가운 집, 그리고 배신한 남편을 뒤로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남편이 가로등 불빛 아래 외롭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후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제 27년의 청춘이 서러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중요한 것은 미래였습니다. 심야버스는 저를 시끄러운 도시에서 평화로운 고향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한때 동화 같은 사랑과 저를 아껴주는 남편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게 잔인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혼은 분홍빛이 아니며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 지금 아르바이트 중인데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집 나왔어. 지금 할머니 댁으로 가는 길이야.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집을 나왔다고요? 무슨 일이에요? 또 아빠가 엄마 힘들게 했어요? 아니야,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엄마가 너무 지쳐서 할머니 모시면서 좀 쉬려고. 너는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시간 날 때. 아빠 정말 너무하시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엄마, 일단 할머니 댁에서 푹 쉬세요. 저 내일 당장 내려갈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도 제게는 효심 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는 지지를 받은 셈이니까요. 버스는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 아래 펼쳐진 황금빛 논이 보였습니다. 흙냄새와 깃집 타는 냄새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그 정겨운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고향이다. 우리 엄마다. 새벽녘 버스는 마을 입구에 멈췄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고 익숙한 흙길을 걸었습니다. 길가의 대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저를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다구는 소리가 아침을 알렸습니다. 엄마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기와집이 새벽 안개 속에서 고요히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기분이 제 영혼을 감쌌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제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떨렸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이 열리고 엄마가 지팡이를 짚은 채 나오셨습니다. 누구요? 우리 지연이냐? 네. 엄마, 저예요. 저는 가방을 내던지고 달려가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가 저를 무한한 안도감에 젖게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 아무데도 안 가요. 여기서 평생 엄마 모시고 살 거예요. 엄마는 주름진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다 큰 것이 애처럼 우는겨. 잘 왔다. 어서 들어와. 마침 고구마죽 쑤어놨어. 저는 엄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집. 저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딸 왔어요. 이제 아빠 대신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저는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엄마와 함께 마당에서 운동을 하고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었죠. 도시의 편리함은 없었지만 제 마음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전기세 고지서를 보며 가슴 졸이지 않아도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이 엉망이 되었고 시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으며 고용한 간병인도 도망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제발 돌아와 달라고 모든 재산을 제게 맡기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것뿐이에요. 돈이 많으니 계속 돈으로 해결해 보세요.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해요. 그 지옥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요. 이혼 서류 보냈으니 도장이나 찍어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제 행동이 조금은 잔인하게 느껴졌지만 그처럼 이기적인 사람에게 관용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관심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엄마와 함께 들판에 나가 노을을 보았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아, 여자 인생 행복하고 불행한 건 다 자기 선택에 달린 거요. 너는 용감하게 불행을 버리고 행복을 찾아왔으니 잘한 일이요.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했어요. 이제부터는 저와 엄마, 그리고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살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좋은 집이나 많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행복은 마음의 평화이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존중받으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요. 27년간의 계산적인 결혼 생활은 제게 자유와 자존감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그리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들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